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기관에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맡긴 거예요. 네, 뭐 아주 흔한 믿음직한 투자 방식이죠. 그렇죠.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뉴스에서도 맨날 거기가 최고의 자산운용사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아주 든든하겠네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목돈이 필요해서 현금을 찾으러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엄청 굳은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정말 조종하지만 지금 당장 고객님의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요. 와, 그거 진짜 앞이 캄캄해지는 소리네요. 그렇죠. 아마 당장 지점장 나오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14일 현재 바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블랙록, 블랙스톤, 블루아울, 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엄청난 거대 자산운용사들이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곳들이죠. 네. 근데 이런 곳들이 연이어 투자자들의 환매, 그러니까 내 돈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예 뒤로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이게 그냥 바다 건너 미국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른바 사모신용이라는 그 거대한 그림자 금융이 어떻게 무려 4천조 원 규모의 시한폭탄이 되었는지 짚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AI 혁명 있죠? 그게 왜 이 폭탄의 뇌관을 건드렸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해부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션은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증권사 계좌 그리고 한국 경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이 환매 중단 사태 아래에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한계점에 달했는지 뜯어봐야만 지금 위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요. 비상구가 아주 좁은 극장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같아요. 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패닉 그 자체죠. 그럼 이 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먼저 이 극장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뼈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신 그 사모신용,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공모펀드랑 사모펀드의 차이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아, 우리가 보통 은행 앱에서 가입하는 그런 펀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사고 파는 주식형 펀드나 국채 이런 게 공모펀드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고 매일매일 가격이나 자산 내역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가 되죠. 그럼 사모펀드는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보통 49명 이하의 소수 자산가들이나 거대 기관들이 아주 조용히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닫힌 구조입니다. 아, 대중한테 공개를 안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그 깐깐한 규제를 훨씬 덜 받게 되죠. 그래서 빚을 막 엄청나게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 투자라던가 매우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중에서도 오늘 핵심인 이 사모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구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기업들한테 돈을 되게 깐깐하게 빌려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은행 문통이 엄청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들한테 사모펀드가 직접 고금리로 돈을 꺼주는 일종의 합법적인 그림자 금융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거 맞죠? 와,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은행 예금이 연 3%, 국채가 연 4% 하던 그 저금리 시대에 이 사모신용은 무려 연 10에서 15%라는 막대한 이자를 줬거든요. 15%요? 요즘 같은 때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가뭄에 단비다 텄던 거죠. 2020년에 이 시장 규모가 한 1,000조 원 정도였는데 2026년 현재 약 4천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세상에, 6년 만에 4배가 뛴 거네요. 네, 그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배경이 바로 이 미친 수익률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논리적으로 되게 이상한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은행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돈을 안 빌려준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건 태생적으로 얘네가 돈을 못 갚을 위험, 그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초고위험 대출이죠.
게다가 이런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은 보통 5년에서 7년씩 묶여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은퇴 자금까지 이 위험한 시장에 막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발명품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반개 방형 구조라는 건데요. 원래 사모펀드는 한 번 돈을 넣으면 몇 년 동안은 절대 뺄 수가 없는 폐쇄형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묶어두는 게 원칙이죠. 네, 근데 펀드 운용사들이 더 많은 대중의 돈, 그러니까 은퇴 자금 같은 걸 끌어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는 여러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 현금으로 환매해드릴게요. 라면서 문턱을 싹 낮춰준 거죠. 아, 진짜요? 거기서 엄청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눈치채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빌려준 돈은 7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완전히 꽁꽁 묶인 돈인데 정작 투자자들한테는 90일마다 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약속을 한 셈이죠. 만약에 시장이 평온할 때는 뭐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 돈으로 나가는 사람 돈을 메꿔주면 그만이지만 네, 이른바 돌려막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경제에 충격이 와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동시에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떡합니까? 운용사 금고에는 당장 내어줄 현금이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금융용어로 만기 불일치라고 부르거든요. 빌려준 기관과 갚아야 할 기간이 어긋나 버린 상태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그리고 그 만기 불일치라는 뇌관이 마침내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크게 터져버린 겁니다. 아, 드디어 폭탄이 터진 거군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그 첫 폭발음은 월가의 신흥 강장인 블루아울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중에 기술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준 오틱이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무려 전체 자산의 15%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15%요? 아까 분기마다 5% 정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한도를 완전히 훌쩍 넘겨버린 거죠. 당장 내어줄 현금이 없었던 블루아울은 결국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팔아서 현금 만들어서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러면서 사실상 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와, 펀드 문을 닫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말할 것도 없죠. 블루아울 주가가 6개월 새에 40%나 폭락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 곳이 무너지면 공포가 순식간에 전염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세계 최대 대체 투자 회사죠. 블랙스톤으로 그 불길이 번졌습니다. 블랙스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곳 아닌가요? 네, 122조 원 규모의 거대 펀드를 굴리는데 여기서도 환매 약정 한도인 5%를 초과해서 7.9%의 돈을 당장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와, 여기도 한도를 터뜨렸네요. 블랙스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여기서 블랙스톤의 대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펀드에 펑크가 나서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회사 자금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의 개인 사비 4천억 원까지 털어가지고 급한 불을 껐어요. 잠깐만요? 임직원들 자기 지갑을 열었다고요? 네, 경영진의 의도는 분명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 돈까지 넣어서 방어하고 있으니까 이 펀드는 아주 안전합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청취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불타는 극장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극장 안에 있는 관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극장 직원이 갑자기 자기 지갑을 열더니 제 돈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안심이 될까요? 어우, 당연히 안 되죠. 오히려 더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제 말이요. 오히려 완전 공포에 질리겠죠. 아니 천하의 블랙스톤이 금고에 얼마나 현금이 싹 말랐으면 직원들 쌈짓돈까지 꺼내서 막고 있나. 극장이 지금 진짜 불바다가 됐다는 걸 경영진이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이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도 정확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던 그 행동이 오히려 뱅크런 심리에 엄청난 기름을 부어버렸거든요. 맙소사 결국 최악의 역효과를 냈군요. 맞습니다. 그 여파로 결국 무려 1경 5천조 원을 굴리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마저 무릎을 꿇고 맙니다. 블랙록까지요? 진짜 도미노네요. 네, 블랙록에 H랜드라는 펀드에 9.3% 환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들은 블랙스톤처럼 사비를 터는 무리수는 안 뒀습니다. 아주 차가운 방식을 택했죠. 차가운 방식이라면 설마 네, 사전에 약정된 딱 5% 한도까지만 돈을 내어주고 그대로 환매 셔터를 절반 이상 쾅 내려버린 겁니다. 와 셔터를 내렸다.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이렇게 환매가 막혔다는 뉴스가 딱 뜨는 순간 시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해 보자면요. 현금이 부족해진 펀드 매니저들은 당장 고객들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자신들이 들고 있던 기업 대출 채권을 시장에다가 막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하잖아요. 네,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죠. 원래 100억짜리 자산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현금이 급하니까 눈 딱 감고 50억에 그냥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펀드 전체의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지켜본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공포에 질려서 앞다투어 나도 환매해달라고 아우성 칠 거고 펀드는 또다시 자산에 더 싼 값에 던져야 하고 이거 정말 끔찍한 악순환 아닙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바로 그 투매와 가치 폭락의 메커니즘이요. 아, 네. 정말 전 세계가 휘청거렸죠. 네, 그게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사모신용이라는 이 그림자 금융 안에서 정확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2026년 초에 이렇게 단체로 공포에 질려서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을까요? 네,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죠. 도대체 그 4천조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길래 다들 이러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뜯어보니까 이 거대한 위기의 발화점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실리콘밸리의 AI 혁명입니다. 네, AI요? 아니, 월스트리트 금융위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왜 나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어보는 핵심적인 통찰인데요. 사모펀드들이 지난 10년 동안 대출해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전체 대출의 무려 25%, 그러니까 4건 중 1건이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SaaS라고 부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약 1,900개에 달하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죠. 아, 사스 기업들이요. 기업들 재무제표 볼 때 B2B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은 월가에서 거의 완벽한 담보로 취급받아 왔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회사 시스템으로 딱 도입을 해놓으면 직원들이 손에 익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맞아요. 프로그램 바꾸는 거 진짜 골치 아프죠. 해지율도 엄청 낮고요. 네, 게다가 매달 수많은 고객사들로부터 구독료가 꼬박꼬박 아주 일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마치 절대 부도나지 않는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이라고 맹신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려 15%라는 그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려놔도 얘네는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다고 계산을 때린 거군요. 네, 완벽한 계산이라고 믿었죠. 근데 챗GPT를 필두로 한 에이전틱 AI, 즉 자율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재무적인 과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와, 기업들이 그 비싼 소프트웨어 구독을 줄줄이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어떻게 끊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고객 관리나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무조건 한 달에 $1,000씩 내고 특정 사스 업체의 서비스를 구독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100만 내고 챗 GPT나 다른 AI 모델의 API를 회사 시스템에 쓱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AI가 알아서 내부 데이터를 쭉 분석하고 고객 관리 툴 같은 것도 그냥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심지어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기존 구독을 유지할 이유가 완전히 100%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결국 사모펀드에서 그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90%씩 막 증발해버리기 시작한 거네요. 네, 구독료 수입이 뚝 끊기니까 당연히 펀드에 매달 갚아야 할 그 비싼 15% 이자도 낼 능력이 없어진 거죠. 와, 이거 파장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현재 사모신용 시장의 약 25에서 35%,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0조에서 3,0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이 바로 이 AI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AI 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걱정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아예 월스트리트를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대출 담보 그 자체를 완전 허공으로 징발시켜버린 거네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AI가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쫙 당겼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기초를 무너뜨린 아주 충격적인 사례죠. 결국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국 3호 대출의 부도율이 무려 5.8%를 돌파했습니다. 5.8%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 평상시 아주 안정적일 때 부도율이 보통 2%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 거고요.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 부도율이 10%였는데 이미 그 절반 수치를 훌쩍 넘어서며 아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와, 진짜 턱 밑까지 위기가 왔네요. 자,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쭉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망하든 월가의 잘난 펀드 매니저들의 셔터를 내리든 도대체 한국에 있는 내 증권 계좌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먼 나라 이야기라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금융이라는 건 아주 촘촘한 배관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저수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우리 집 싱크대에서 구정물이 역류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청취자분들의 자산과 한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가지나요? 첫 번째 경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가입하셨을지도 모르는 상품 손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대형 증권사나 은행들이 미국 기업에 대출해주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상품이라면서 3호 신용 연계 펀드를 아주 대대적으로 팔아치웠거든요. 와, 기억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은행 창고 가면 직원이 요즘 주식시장 불안하니까 연 10%씩 따박따박 이자 나오는 안전한 미국 펀드 하세요 하고 권유했던 바로 그 상품별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국내에 팔린 그 잔액만 무려 17조 원에 달해요. 현재 금융감독원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리스크 점검에 들어간 상태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팔았던 그 펀드의 운명이 지금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미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진짜 아찔한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뭔가요? 두 번째는 한국 경제 전반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달러 유동성 경색, 이른바 돈맥 경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면요. 이 거대 펀드들은 환매 사태에 대비하려고 시장에 있는 달러를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여서 자기네 금고에 쟁여둡니다. 현금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하는군요. 네, 그렇게 월가에서 달러가 퍼싹 마르기 시작하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초우량 대기업조차도 미국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달러를 빌릴 때 평소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야만 해요. 평소에 3%면 빌리던 걸 5% 줘도 못 빌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그렇게 2%, 3%씩 확 뛰어오르면 그 늘어난 비용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나 직원들 구조조정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가 결국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으로 이어지는 아주 차가운 현실인 거죠. 와, 정말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타격은 뭔가요? 마지막은 국내 금융주들이 받고 있는 치명적인 신뢰의 타격입니다. 최근에 국내 4대 금융주주가 일제히 하락 장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은행들이 3호 신용에 투자해서 잃은 직접적인 손실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주가가 왜 떨어진 건데요?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행들이 17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을 고객들한테 안전하다고 예쁘게 포장해서 팔았구나. 그럼 앞으로 닥칠 수많은 불안전 판매 소송들,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고객 이탈을 과연 이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요. 아,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금융의 생명인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그냥 비를 쫄딱 맞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장 확인하고 또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명확한 생존 지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 뭐부터 챙겨봐야 합니까?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3가지 핵심 리스크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환매 요청 비율입니다. 아까 이번 분기에는 블루아울이나 블랙스톤이
7에서 9% 선에서 억지로 셔틀을 내리면서 꾸역꾸역 버텼다고 했잖아요. 네네, 약정한도 핑계대면서 닫아버렸죠. 만약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들의 환매 요청 비율이 15%를 넘어간다는 기사가 딱 뜬다면 그건 펀드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강제 해산, 즉 청산 수순으로 간다는 치명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15%.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장부 가치의 착시 현상입니다. 아, 장부 가치의 착시요. 제가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주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이런 단위까지 엄청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기업 대출 채권은 그런 식으로 매일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자기네 장부에다가 이 채권은 대충 한 100억짜리야 이렇게 펜으로 적어두면 그냥 100억으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마치 제가 제 일기장에다가 내 10년 된 중고차는 아직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꾹꾹 적어놓고 혼자 뿌듯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 비유 정말 딱이네요. 평소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제가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해서 그 중고차를 끌고 딜러한테 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딜러가 차를 쓱 보더니 아이고 손님 요즘 누가 이 차를 탑니까? 2천만 원 쳐드릴게요. 이러는 순간 내 일기장에 적어둔 5천만 원이라는 장부상의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가 딱 그 일기장에 적힌 가치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단계거든요. 조만간 펀드들이 당장 현금을 구하려고 자산을 헐값에 강제 매각했다 이런 뉴스가 툭툭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절벽을 향해 막 달려가던 만화 캐릭터가 허공에 붕 떠 있다는 걸 깨닫고 밑을 내려다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네요. 추락하기 직전이요. 네. 그리고 그 도미노의 끝에 있는 세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리스크는 바로 은행으로의 전염입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일반 은행으로까지 번진다고요? 네, 사모펀드들은 고객 돈만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주류 은행들한테서 막대한 돈을 또 빌려가지고 덩치를 왕창 키운 상태입니다. 맙소사, 빚내서 빚을 꿔준 거네요. 네, 만약에 사모펀드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이 거대 은행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 담보 가치 떨어졌으니까 빌려간 대출금 당장 다 갚아 이러면서 마진콜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는 단순한 사모펀드의 위기를 넘어서 전통은행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즉 SBB 사태로 번지게 되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리는 겁니다. 와, 진짜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방송 들으시면서 스마트폰 여시고 여러분의 투자 앱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가입된 상품 명세서에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대출, 하이일드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 귀퉁이에 블랙스톤, 블랙록, 블루아울 이런 월가 운용사 이름이 아주 작게라도 적혀 있다면 내일 아침에 당장 은행 담당 직원한테 연락해서 환매가 가능한지, 자산 손실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깐깐하게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 금융주나 미국 대체 투자 관련 주식을 섣불리 저점 매수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장부상 가치가 차가운 현실의 가격표로 찢겨나가는 과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바닥의 깊이를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수비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거의 극에 달한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비중을 최대한, 아주 최대한으로 늘리십시오. 네. 현금이 왕이죠. 그리고 만기가 아주 짧은 단기 국채 위주로 자산을 싹 대피시켜서 일단 내 계좌의 체력을 보존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4천조 원 규모로 비대해진 이 그림자 금융이 어떻게 만기 불일치라는 치명적인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는지 낱낱이 해부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구조를 잘 풀어봤죠. 그리고 그들이 절대 네버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했던 그 사스 기업들의 구독경제라는 안전한 담보가 AI라는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먼지로 가루가 되어버렸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현상은 정말 기술의 파괴적인 혁신이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무참히 끊어버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본질적인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 똑똑한 월가 사람들이 맹신했던 B2B 소프트웨어 생태계마저 AI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야, 이 산업은 영원할 거야.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곳들은 과연 정말 무사할까요? 와,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요. 수많은 사무직 직원들이 지금 AI로 대체되면서 텅텅 비어가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그 거대한 상업용 건물들. 오피스 빌딩들 문제 심각하죠. 네. 혹은 막대한 인건비와 엄청난 서류 작업에 의존해서 굴러가는 전통적인 의료, 헬스케어의 수익 모델들. 혹시 그 화려해 보이는 재무제표 밑바닥 어딘가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소프트웨어 기업들처럼 AI라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아주 조용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네요. 반드시 짚어봐야 할 맹점입니다. 시장은 항상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극장에 불이 났을 때 아무도 당신의 어깨를 친절하게 두드리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기 냄새를 가장 먼저 맡고 스스로 비상구를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장이죠. 오늘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그 미세한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더 예리하고 흥미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